반갑습니다. 김균복입니다. 박수 치세요. 정말 오랜만에 부산 작가의 행사에 출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작가회의의 주요 멤버로서 많은 활동을 했지만 아마 최근에 경남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 좀 드문드문 좀 성글게 작가의 행사에 참가했는데 이번에는 요청 갔을 때 그 대상자가 윤홍조 선생님하고 김여학킴 우리 지금 부산 문단의 시간에서 어떤 시 어떤 그 질이라든지 무게라든지 꽤 나가는 중진급 두 분의 시를 다룬다기에 내가 한번 가면 좀 큰 무게를 담당해야 되겠다 싶어서 두 분이라서 수락했습니다. 오늘 같이 토론을 지켜보시면 여러분들도 윤홍조 시인과 김여학킴 시인 얼마나 무게를 가지는지 실감할 수 있으리라 되어지고 진행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그 방식이 있느냐고 보니까 그건 없다 하더라고요. 늘 뭐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것이라 해서 일단 윤홍조 시인을 먼저 토론하고 끝나고 난 뒤에 그 김여학킴 시인의 시를 가지고 토론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가끔 그 두 분의 시를 오늘 낭송해 주시는 분이 네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겨울때 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두 분의 시에 대해서 짤막한 그 발제를 하고 그분에게 질문하고 나머지 청중에게도 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시간은 그 8시쯤 맞춰서 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마칠 때쯤 이 토 형식에 대해서도 좀 한마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오늘 윤홍조 시인부터 먼저 하도록 할까요? 여러분 윤홍조 시인의 그 등단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1996년이요. 96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해서 참 일찍 등단했어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그 첫나들이 시집이 이거 언제 나왔습니까? 첫나들이 2017년 무려 그 20년 만에 첫 시집이 첫 시집이 고난 뒤에 3년 뒤에 아마 2010년 두 번째 시집이 나왔습니다. 그 오랜 시간 뭔가 숙고하고 고뇌하고 그 결과 첫 시집이 나왔고 첫 시집이 너무 좋았죠. 부산 작가의 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집도 역시 이번에도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런 좀 사정을 감안해서 윤홍조 선생님 시에 대해서 먼저 제가 한번 발제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번 시집에 대해서. 제가 이 시집에 뒤에 표사라고 써놨는데 이 시집을 볼 때 윤홍조 선생님 이번 시집은 어떤 이 우주의 어떤 한 생명체로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혹은 시인으로서 깨어있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생명체로서의 어떤 그 의식과 자각, 가치에 대한 그런 감성을 가지고 시를 썼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세상이 깜짝 소리를 깨어난다 이런 구절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로 인간 존재의 특이성과 한계성을 드러내는데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예수님도 성경에서 깨어있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깨어있다는 게 상당히 의심하는 것인데 이게 죽어야 되는 우리가 유한적 존재라는 그 의미에 기대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체 볼 때 시를 볼 때 좀 생의 혹은 존재의 어떤 그 처연함이 깃들어 있더라고요. 시 전체에서 그런 것에 기반에 있음으로 인하여 시인 윤홍조의 관심은 봄에 특히 생명이 왕성한 그 봄의 노래 만물에 있고 그래야 세상 구석구석 퍼지는 소리 울림에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시집의 전반적 풍경은 겨울에 잠들어 있던 시적 화자가 화들짝 깨어나는 모습이 펼쳐져 있습니다. 소리 파동에 민감한 이런 경향은 시집 전체를 물들여서 다음에 인용하는 말은 시인의 말인데 내 가슴 울려놓는 저 소리의 결, 이 소리의 결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그걸로 확산되고 더 나아가 세상 한가운데로 또 이제 그 시 구절입니다. 소리의 폭포수가 되어 쏟아진다 이런 표현들을 했어요. 그래서 깨어나는 소리죠. 소리가 깨어나고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번 시집에 펼쳐졌는데
그로 인해 이번 시기 전체는 마치 깨어나서 온갖 꽃들이 피어나는 백화와 제바, 만화 방창의 생기가 감돌면서 신명과 흥이 우줄우줄 살아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서예남 속에서 신명, 흥, 이게 우리가 전통 그 한의 이야기죠. 그 판소리라든지 통조의 노래를 보면 민요를 보면 한이 있으면서 그 안에 신명이 있다는 것을 보시는데 이것이 딱 그런 느낌이 좋습니다. 이러한 생기와 흥은 민요적 인연인 사원벌을 중심으로 반화되어 가락을 타며 특히 가락이 이번 시기에서 많이 엮고 있습니다. 저 건강한 노동이 흘리는 땀의 눈물, 부르던 마음에 흘리는 힘의 눈물 이런 가락을 사원벌 리듬을 타면서 소리 율동이 생의 맥동으로 끼면서 온 우주가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어떤 미술을 보자면 기운 생동의 화폭을 만들고 있는 모습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번 윤홍주 시인의 시고 그 속에서 생명의 아름다움, 생명의 힘참 이런 것을 표현했고 근데 그 동시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생명의 힘참 이런 것들의 뒷배경에는 뭔가 깊은 상처, 한이 있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 부분이 예전하게 어울려서 이번 시집의 어떤 그늘 속의 빛 또는 빛그늘 같은 그런 느낌을 주었다. 이게 제가 본 윤홍주 시집의 시세계입니다. 그래서 윤홍주 시 세계에 대해서 잠깐 요약을 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윤홍주 선생님 이번 시집을 위한 짤막한 소감을 한번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시집과 관련된 심해를 길게 하면 다음 사람이 손해봅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블루를 속에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번 두 번째 시집은 내고 저는 좀 마음이 많이 조용했습니다. 첫 시집은 많이 좀 마이크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첫 시집은 좀 처음이라서 흥분을 했다면 별도 했다면 두 번째 시집은 내고 내가 할 말이 없네 이렇게 담담했습니다. 내가 할 말을 다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제목을 좀 배워보자 해서 부록된 곡으로 하고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해. 그렇게 간단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데 아니 앞으로 할 말이 더 많은데. 네, 좋습니다. 사실 윤홍주 선생님은 예전에 시화사상 1장 할 때부터 저도 인연이 있었고 오랜 세월 같은 문단의 동료, 동지로서 그런 연대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집 나오면 그런 거 기쁘게 생각하고 그러면 먼저 일단 우리가 한번 토론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의 시를 읽어보면 첫 시집에서 이번 시집에 이르기까지 시적 사고와 창작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 어떤 상처에 대한 기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첫 시도 그렇고 이번 시도 상처가 꽤 나옵니다. 시 내용 중에. 또 사실 대부분의 시인들이 자신의 삶에 내재된 상처에 대한 기억으로 시를 쓰고 있는 것이 보통인데 선생님의 시도 이 범주에 들어가지만 유독 상처와 고통에 대한 기억들이 예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라면 상처를 사실 밝히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시적 발상의 원천으로서 선생님의 상처의 내용이나 이 상처에 대한 승화, 우리는 사실 상처가 뭐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상처를 어떻게 승화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인식의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고요. 네, 사실 제가 태생적으로 좀 혈액순 만장애가 좀 있습니다. 지금도 좀 후유증으로 힘들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거기 수술도 한 2번 하고 그때는 의료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라서 근데 그게 완전히 낫지 않은 태생적인 거기 때문에 그 어릴 때부터 그게 이제 보이는 쪽이 되다 보니까 항상 웅크리고 제가 많이 살아서 어릴 때부터 왜 나만 아플까 이러면서 그래서 그 상처가 계속 저를 따라왔어요. 그 상처에 물려서 그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슬픈 사람이었고 우울했고
어른이 돼서도 무척 연체적이었습니다. 세상에 기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아마 그 상처를 성화하는 시를 좀 썼지 않나 싶는데, 제가 그 상처로 하여서 제가 이제 시를 20, 30대 썼으면은 좀 갈등의 의식 구조를 썼을 텐데, 제가 40부터 본격적으로 시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시가 그 상처가 좀 더 성화된 시로 남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제가 아프게 된 원인까지 좀 이야기하자면 혹시 참고가 되실까 싶어서, 제 그 일제시대인데 어머니 20대 초반에 임신을 했었는데, 그게 산골짜기에까지 예방접종을 나왔더래요. 그래서 임신 3개월 안 된 사람은 맞지 마라 했는데, 그 옛날 뭐 청시야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끌려가서 말도 못하고 맞았대요. 그게 아마 원인일 것이다. 그러면서 제 같은 병은 한 1000명에 한 사람 정도 그런 게 있다 하면서, 그런데 이제 악성이 아니고 양성이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뭐 다 무사히 살아온 것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도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뭐 평소에 좀 몸이 안 좋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은 이런 특이한 질환으로 인하여 생애 전체가 참 우울한 삶을 살아왔었네요. 네. 예, 저도 상처 있습니다. 밝힐 수 없는 상처가 있는데, 그래도 저도 소년 시절에 좀 소심하고 나약한, 그래서 뭐 내향적인 그런 삶이 살았는데, 윤홍주 선생님도 그랬군요. 그래서 그 나들이라는 게, 사실 나들이라는 게 그게 아픈 사람이 또는 그 처음에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 상징적이가 중요했고, 이번 시도 푸른 배꽃도 이게 죽음과 삶을 연결하는 통로거든요. 그래서 그게 생명의 어떤 그 경계, 본질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의 상처는 슬프고 좀 사회의 어떤 정의에 안타까운 것이지만은 시로서는 그 우리가 시인들이라는 어디 역사적인 훌륭한 작품을 쓰신 분들은 상처가 성화돼서 만들기 때문에 문학판에서는 상처가 좋은 거예요. 상처 쓴 사람 좋으신 못 씁니다. 그래서 상처를 부끄럽게 얘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 생각하고 저는 합니다. 동의합니까? 감사합니다. 일단 선생님의 그 답변을 좀 들었고, 그 상처의 내용을 이 시점에서 한번 강소감 통해서 들어볼까요? 우리끼리만 노는 것은 재미없으니까. 자, 윤홍주 선생님 그 첫 번째 낭송자 정익진 선생님 앞에 나와서 한번 윤홍성 씨 한번 낭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공의 질. 그 집 가면 있는 듯 없는 듯 살고 있는 무채색 사람들 본다. 제 삶의 오랜 색들 어디다 흘러버리고 내 몸의 푸른 물 던질까. 저대는 한가득 허공을 숨쉬는 투명한 사람들. 단 한 번 우화를 위해 마지막 단자로 자듯 제 몸의 무거움 훌훌 색색 벗어버리고 가벼운 날개 일상의 실내복 똑같이 새롭게 차려입은 안에서 꽉 문고리 쥔 사람들. 푸른 몸은 내가 아무리 두드려도 그 몸의 문 단단 걸어 잠근 철통 절대로 열 수 없는 진종일 등성이 억새같이 하얗게 빛바랜 텅 빈 사람들 본다. 그 집 갈 때마다 시간의 큰 문 열린 자리에 다시금 새로운 얼굴이 들어앉아 텅텅 시간을 기다리는 저 내용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고요한 어머니의 집. 감사합니다. 예,
정익진 선생님께서 정말 좋은 시를 골라서 낭송해 주셨네요. 허궁의 집. 이 제목 자체가 의미시작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어머니 집이라는 그 의미 부여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 근원에 대한 사람이 아프면은 뭐 어떤 탓에서 아프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를 찾죠. 근원으로 돌아가는 그 이미지가 지금 나들이도 어머니 품에서 나왔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이미지, 어떤 존재의 본질, 인간의 유한성 이런 것들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시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시집은 표절시 푸른 배꼽을 대표로 해서 유독 몸과 생명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것은 혹독한 교훈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는 심리적 현상으로 보이는데 선생님의 시를 제가 표현하는 몸의 전령 혹은 생명에 대한 예찬으로 규정해 보아도 선생님이 스스로 자신의 시를 바라보는 관점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봐도 되는지요. 몸과 생명을 주로 쓰게 된 배경과 이력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하겠습니다. 네. 제 시가 특히 이번 시집이 봄, 꽃 이런 생명에 대해서 참 많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대에 썼으면 갈등의 구도를 많이 썼을 텐데 40이라는 나이를 먹고 시를 정말 저는 시를 만나고부터 문학을 만나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술을 아프게 낳았다고 하는 어머님도 용서했고 모든 원인은 나 자신으로부터 생긴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 쓰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어쩌면 버린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상처에 함몰되어서 너무 예민한 사람이어서 아마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시로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서 40부터 글을 썼으니까 생명, 깜짝 소리에 놀라고 생명에 놀라고 그런 시를 많이 안 썼나, 생명의 의식을 많이 안 썼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여튼 그런 생명에 대한 게 너무나 소중하고 생명을 생각하면 시가 들려서 그렇습니다. 모든 게 힘의 원천을 써야지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 이게 문학의 하나의 힘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마 저는 꽃을 생각하고 생명을 생각하면 언제나 기분이 좋고 그래서 아마 모든 사물들의 각가지 여러 요소들을 보면서 들으면서 특히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 노는 소녀였어요. 혼자 놀고 혼자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좀 꼬마 철학자처럼 내성적이면서 그렇게 살아온 게 아마 제 안에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시를 쓰면서 발견했는데 언어의 감각이라든지 그런 걸 태생적으로 조금 태어난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 됐습니까? 또 네, 이야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들을수록 좀 놀랍고 기괴해지면서 좀 시에 대해서 다시 봐야 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머니를 원망했다는 이 이야기는 참 소름 끼치면서도 뭔가 저 가슴 안에서 찡하게 울려오는 바가 있네요. 여러분들 어머니 원망합니까? 왜 이런 나를 낳게 했나? 원망 충분히 된 선입장에서 이해가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저같이 평론가로서는 우리부리하면 천형을 타고 났다. 옛날에 우리 나병 환자 같은 이런 사람들도 천형을 타고 났다는 말 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늘 삶의 제약을 가진 병을 갖게끔 해서 태어나게 됐다는 것은 정말 천형인데 이 천형을 가진 사람이 운명을 봅니다. 약간 신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형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랭고도 그렇고 모든 시인에 대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형을 가진 랭고는 이렇게 했어요. 독약을 처음부터 삼킨 사람들이 태어나요. 독약을 이렇게 삼킨 사람들이 태어나서 그 미치고 바닥 뛰는 마음에 세상을 막 뛰면서 어떤 현상 논문을 보면서 시의 본질, 세상의 본질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간다는 것인데 선생님은 물론 시 쓰는 이력이 나와는 좀 늦게 됐지만 그 사이 내공을 많이 쌓아가지고 세상을 저렇게 보는 그 시를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시를 다시 볼 수 있게 한 말 중에 하나가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용서하실 때 있죠? 네, 시를 쓰면서
제 자신 힐링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 비행 청소년들 그런 애들한테 문학을 가르치고 한줄이라도 자기 자신을 써보게 하면 그런 애들이 바른 길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아파서 무슨 수련을 하면서 단안 운동을 좀 했었는데 거기서도 사물놀이나 이런 지금 학교에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국악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은 자기를 비우는 그런 게 있어요. 시간이 모자라서 제가 개그맨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하여튼 문학이 자기 힐링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시집을 읽으면서 선생님의 시적 특성의 하나로 발견하는 현상은 아주 흥성하게 정말 그 흥이 일어나게 하는 어떤 청각적 신상입니다. 제가 그 교사와 이번에 아까 이야기해서 몇 가지도 들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시집을 읽으면은 아주 이분의 특이한 그 감각, 특이한 진료가 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청각적 신상인데 대부분이 소리의 물결로 압축되어 맞을 수 있는 것들로 여기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생명의 박동으로 느껴집니다. 생명의 박동. 특히 흥과 심려로 이어질 수 있는 또 이야기될 수 있는 이 소리의 난장 방금 답변하는 가운데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단학을 배워서 아까 뭐 사물놀이를 아마 여기서 또 연관이 되었던 것 같긴 한데 소리의 난장이 질펀하게 펼쳐지고 있어 여기에 더해 청각적 신상인 소리가 또 시각적이나 후각적, 촉각적 신상으로 상당히 변주되어서 좀 재미있는 표현 공감각적 신상으로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아까 소리의 향기 이게 후각이죠. 또 소리가 또 홍조를 좀 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시각이라든지 촉각, 후각 이런 것으로 전이되어서 그 표현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감각적 신상이 많이 나타나서 소리와 관련해서 볼만한 것이 많다, 펼쳐졌다. 그래서 특별히 소리에 민감하게 된 까닭이 있을까요? 묻고 싶고 자신의 내면에 이 소리가 이렇게 흥을 부르기 때문에 어떤 흥과 심령이 들어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이런 특성이 제가 보기에는 첫 시집보다는 이 두 번째 시집에 이렇게 유독 많이 나타나서 첫 시집과 변별되는 특성이라고 보아도 무방할까요? 질문이 세 개지만 다 같이 한 꿀에 끄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까지 한번 다 이야기할까요? 예. 저는 이번 시집을 내고 김경복 선생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뒤에 표사를 써주시면서 저의 내재된 후각적, 청각적, 모든 적극적을 다 짚어내 주셨어요. 지금까지 제 시에서도 언어의 특별한가 여러 가지 짚어주는 분이 안 계셨는데 잘 짚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래, 그리고 하여튼 선생님 시고나 탁을 하면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제 혼자서. 그리고 또 진안호 현대시학의 하상일 선생님께서 시집온이라는 서평에 생명의 근원으로 향하는 선정의 시간이라고 또 잘 제 내면을 짚어주셔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고 또 사실 감사드릴 분이 많습니다. 오늘 제 허락된 시간이니까 좀 감사드릴게요. 강남주 선생님, 신진 선생님 제 글을 1, 2집을 정말 잘 읽었다고 또 해주시고 강남주 선생님은 제가 사물을 재해석하여서 새로운 인식으로 쓴다면서 통독을 하셨다면서 많이 연구해서 자신도 그렇게 쓰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신진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선생님 아까 질문에 제가 아마 모든 후각적, 청각적 뜯기 좀 예민하게 하지 않나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알았는데 제가 혼자 노는 사람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보니 세상의 모든 소리와 보는 것과 듣는 것 이런 것들이 제 내면 무의식이 많이 쌓였던 것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제목에 맞서 시를 썼을 뿐인데 선생님께서 이런 다방면에 만화방송이라는 말씀까지 해주셔서 저는 아 내가 그런 시를 쓰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 감사한데 그러고 또 요 사실 네 번째 첫 시집가의 변별력을 또 모르신 요 부분도 있는데 첫 시집이 세상을 조금 객관적인 거리로 보았다면 두 번째 시집은 지상에 발을 딱 짚고 있는 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화방청 백화만방이라고 하시니까 시의 생명성을 세계의 생명성을 그렇게 만화방창을 배우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에 선생님께서 저 전통적 리듬, 민요조, 상보 또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여기 질문서에는. 그래서 이런 리듬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편인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인가를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시 한 편 한 편에 빼어난 구절은 의식적으로 쓴 게 아니고 저절로 쓴 것입니다. 쓰다 보니까 저절로 말이 쫙 나옵니다. 근데 제 취약점은 앞에 처음 들어가는 부분, 앞에 한두 줄을 참 힘들어합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말을 앞으로 뒤로 하면 엎치락뒤치락해가 꽂히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시 부분에는 다 저절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제가 안에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내가 만약 전생에 있으면 전생에도 시를 썼나? 그리고 선생님도 제 겨울 선생 그거 시가에 제가 써놓고도 내한테 호연지기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전생에 있다면 남자였고 그때도 한량이 되어 그랬었나? 시를 시인이었나? 이런 생각을 우스개로 제 혼자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시를 써놓고 이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을 해봅니다. 보면 분명히 이 말이 하나 빠졌어요. 근데 그 말을 빠질 때까지 이제 두고두고서는 그 글을 고치고 하는데 제 한테 내재된 언어의 어떤 음보나 음줄이나 리듬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딱 써놓고 이제 첫 부분을 좀 고치고 진짜 좋은 부분을 저절로 됐어. 그거 보고 이거는 시를 만들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보고 최인웅 선생님께서는 언어의 시의 편지에 좀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안민 시인은 시집을 받고 내일로 제 빼어난 그 부분을 다 발췌하고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참 영변한 시인이네. 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뭘 말씀드려야 되나? 의식적 노력을 해서도 좋은 시를 쓸 수 있고 그냥 안에서 터져 나오는 대로 그 노래불러도 좋은 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음보 아까 질문하지 않았는데 소리는 리듬으로 나오거든요. 소리가 리듬이 되는데 이게 리듬은 사이클이든 박동이든 생명의 어떤 속성을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와 연관된 부분이 선생님 이번 시집 특징인데 그 부분에 이렇게 특별한 어떤 까닭이 있을까 이게 궁금해서 아까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답변을 안 했는데 왜 특별히 소리에 민감하게 될 까닭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었지만은 아까 앞부분의 대답들에서 충분히 나는 유추가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리에 민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빨리 안착하세요. 어떤 사람이 소리에 제일 민감할까요? 빨리 진짜 안착 안 할 겁니까? 그렇죠. 맹인입니다. 맹인이 소리에 민감하고 소리를 통해서 세상을 파악하죠. 그래서 박모구리 문사오리라는 시가 딱 떠오르는데 눈먼 천사 문설주에 기대고 깨꼬리 봄에 우는 깨꼬리 음소를 듣고 있다. 이런 시 혹시 보셨죠?
그와 비슷해요. 선생님도 사실 그 앞에 많은 그 상처로 인하여 세상에 확 나가지 못하고 늘 유폐된 상태, 자폐적인 어떤 그 상황에서 바뀌기 궁금하지만은 본인이 스스로 어떤 상처나 자신이 없어서 계속 귀를 기울여서 소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아까 말한 태생적인 그 까닭이 있는 거죠. 그 부분까지 이제 제가 알고 밝혔으면 더 좋았겠지만 우리 시를 현상적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이런 말들이 시 근원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것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를 보는 사람들은 이런 이 어떤 원인을 통해서 충분히 민감하게 된 까닭을 해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사실은 좋은 겁니다. 개인적인 상처이지만 문학적으로는 깊이 있게 들어가는 시. 또 청각적인 어떤 심사는 무슨 의미를 보여주냐면은 그 직접 경험하지 않은 그 공간, 좀 더 그 너머, 경계 너머에 있는 대상을 상상하고 꿈꾸게 됨으로써 현상을 뛰어넘는다는 이런 상상력의 속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보다 이 아까 말한 존재의 어떤 그 시문한 저쪽 세계, 뭐 죽음이랄까요, 아니면 상처함으로써 어떤 그 근원적인 세계에 대한 꿈을 계속 꾸게 되는 거죠. 그게 이것이 아까 허공의 집 같은 근원적인 그 세계에 대해서 꿈을 꾸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선생님이 아까 내가 보기에는 뭐 의식적인 그런 작업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본능적으로 저절로 이루어진다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무의식적인 본능에 따른 시작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해석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해석을 잘 해가면 참 재미있는 시가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아까 그 흥과 신명도 질문했죠. 아까 소리 난장으로. 근데 아까 이제 중간에 그 사물놀이 같은 걸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왔을 수도 있겠다는 그건데 그 부분에 답변을 한번 하시죠. 저는 석장 시절부터 언어의 말놀이를 좀 즐겨했어요. 그때는 신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니까 말놀이 친구들 석작하는 친구들끼리 말 갖고 말을 물건하는 말놀이 그런 걸 좀 즐겨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마 흥가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신명도 제 마음속에 좀 있어요. 항상 개구장이 같은 기질도 사실 있고 뭐 겉으로 보기에는 얌전한 사람인데 남이 안 웃을 때 저는 웃기도 하고 그 신명은 좀 조금 타고난 것 같아요. 그것도 타고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전에 또 사물놀이를 옛날에 수련한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선생님 소리가 나는 일 있죠. 그걸 한 1년 후인가 썼는데 그 사물놀이를 한 2-3시간을 사물 4개를 돌아가면서 내 사람이 신경 끄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완전히 그냥 스트레스 다 해소되는 자기로 돌아가는 시간이 그런 수련이 있는데 결국은 울음도 소리고 노래라는 결론에다라는 거예요. 제 시는 대부분 쓰다 보면 결론에 저절로 다 다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모든 시들은 또는 어떤 그 근원적인 체험, 원체험에서 발생하는 시적인 어떤 그 사고나 어떤 발상들은 서로 맞물려 가지고 둥글게 원한을 그리는 힘이 되는데 다 하여튼 한 두릅에 꿰뚫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그럼 제가 지목하겠습니다. 우리 고명자 시인의 한번 평소 윤봉도 선생님 시를 보고 뭐 소감을 이야기하셔도 되고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해주세요. 손시집 만났을 때 너무 반가웠어요. 정말 시인들이 시집하고 내기가 참 어렵고 또 어쨌든 감격스러운 일인데 그렇게 속 안에 내재된 어떤 리듬이라든가 그런 음악성을 어떻게 참고 그냥 그렇게 긴 세월을 견디셨는지 그러면서 좀 되게 감격스러웠는데 작품에 대한 것보다 이제 개인 사적인 그런 그동안에 정말 두문불출했던 그 근황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글도 늦게 썼지만 한 10년 두문불출한 거는 이제 그때는 또 땀 건강 때문에
건강 때문에 쓰는 시를 그대로 적어두고 나는 시인도 아니다 하면서 그 직관은 오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더 시를 깊이 보고 깊이 읽고 깊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 시가 뭐 깊은지 어떤지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가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고 긍정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서화성 시인 와 있습니까? 아 예. 그 한 번 또 낭송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을 맺고 민들레 울성한 잎사귀 다듬다 푸르른 옷자락 겹겹 감춘 듯 품고 있는 동글동글 뽀얀 얼굴에 옷순 두점 어쩌다 여릿여릿 귀한 보석상으로 맺힌 둥게둥게 어미의 달을 둔 뱃속과 와버렸다. 어쩜 생애 첫 웃음 노랗게 고개 들고 나올 새근새근 세상 부르는 뱃 숨결을 하늘 호수 맑은 눈물이 비추는 환한 달등이 동실 내 속에 뜬 나를 와버렸다. 일순 무지의 까마귀 하나 활짝 열리며 나도 너와 나란한 세상의 꽃순 한 점, 순결한 어미 뱃속의 비밀 한 점, 울망불망 우리들 다선의 쌍둥이 세상 본다. 환히 마무리 눈뜨는 싱그러운 봄날, 통통 물노른 민들레 한 점과 내가 한 어미의 뱃속 오글오글 머리맡대 제 어미의 젖줄 쪽쪽 빨고 있는 더 넓은 천지강이 동실 하에 있다. 터질 듯 부푼 만색의 푸른 배꼽 무럭무럭 아지랑이 온눈 뜬 숨결 본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서화성 씨도 참 좋은 시를 펴주시니까 이번 시가 가장 좋다고 말해야 되겠죠. 푸른 배꼽을 열어보시면은 꽃순 두점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결국 이 세상에 이게 나오게 되는 배꼽, 푸른 배꼽인데 전체적으로 이 아까 첫 나들이 같은 또 그리고 어떤 생명으로서의 어떤 풍만함, 풍성함 이렇게 달리듯이 그리고 또 여기서 이런 생명 문제는 여성성과 관련되고 또 가장 밑바탕의 근원적인 진료는 물입니다. 물. 그래서 물과 관련된 말, 아까 소리도 물로 표현되어 있어요. 소리의 물결 이런 걸 보면은 물의 물질의 이미지도 상당히 스님 시에 좀 많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오늘날 생명이 아주 각박하게 이렇게 몰려가고 제약되고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약간의 생태적인 인식을 가진 윤홍주의 시 세계는 오늘 우리 당대 현실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작업이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맞춰도 될까요? 여러분은 김여학kim 시인 들어가기 전에 또 잠시 김여학kim 시인이 낭송을 하나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여학kim 시인의 시 낭송은 이훈주 시인께서 먼저 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득 그리고 도나 별고울에 별이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어둠을 파내고 손톱만한 빛이라도 발굴하려 했다. 아이들도 주술처럼 하얀 도화지에 알타미라 동굴 속 벽화를 그려내었다. 여전히 하늘엔 헬기가 전쟁을 실어나르고 태평양을 건너 불법들이 처녀지를 점령했다. 1원을 넘긴 그녀의 노래에 힘이 도사리고 있다. 약자엔 한없이 따뜻하고
절대 권력에 늘 정복을 꿈꾸는 차가움이 선율을 타고 매혹적으로 울렸다. 꾸밈 없는 그녀의 목소리는 대륙의 양심을 거리와 감정으로 내몰았고 더 큰 노래로 모여 역사를 저우질했다. 나는 음악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전쟁터에서 생명의 편을 들지 않는다면 그 모든 소리가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소용없죠. 소성리 그녀들은 여전히 지켜세운 주먹을 놓지 않았다. 저 낮은 곳의 한떨기 꽃마저 시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 별을 찾아야 할 별고르의 이유였다. 행동은 절망을 없애는 해독제다. 이은주 시인께서 김여하kim 씨의 사드 배치에 관련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진 시를 낭송해 주셨습니다. 예, 김여하kim 씨는 또 이런 특징이 있죠. 일단 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시집에 대한 시 세계를 또 아까 윤홍조 씨처럼 제가 살핀 것을 틀막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여하kim 이번 6번째 시집 공중보양사는 소비 자본주의로 명명되고 있는 후기 자본주의 시대의 일상성이 갖는 문제점을 포착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상성입니다. 소문의 벽이나 금곡동 아파트를 부지로 달고 있는 연작시들 중 대부분, 그중 특히 여기 지금의 행복이라는 작품은 오늘의 우리 시대가 갖는 일상성의 무의미와 허위의식을 예리하고도 깊이 있게 묘사해내고 있다. 소문의 벽이라는 시에서 보면은 그 어떤 중요한 구절들을 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무상함과 무의미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물질적 욕망이 판을 치는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의 행위와 제안은 하나의 이 미궁의 풍경들, 여기 지금 이 시의 구절인데요. 이게 보면 좀 자료를 여러분과 공유해서 줬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속에 빠진 형국으로 권태와 무의미 세계로 침잠할 뿐, 소비자본주의 일상이 이렇게 그 권태와 무의미 세계로 침잠할 뿐이라는 어떤 묵시록적 전언을 지금 그 소문의 벽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재미있는 시는 아까 이번 시집에서 그 연작시입니다. 금곡동 아파트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연작시 중에 한 편인데, 여기 지금의 행복이라는 시 제목에서는 지금 이곳이라는 당대적 일상을 전제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소비 자본주의 삶에 있어서 행복은 무엇일까, 이것을 이 시는 탐문하고 또 이 우리 시대의 행복이 이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시적 화자가 말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들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보면 언제 들려올지 모르는 집주인의 목소리에 유목, 떠도는 것을 해야 할 긴장감이 있어야 해라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를 비롯해서 평범한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있을 만한 상황이나 일들이 있어야 해라는 말들로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보면은 오늘의 서민계층이 누릴 법한 조그만 만족 정도로 그 행복을 그 시인이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시의 어조의 사용이라든지 제목의 구성 방식으로 볼 때 이 시는 아이러니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죠. 아이러니 풍자 비판입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행복이 오늘날 주어지는 삶의 방식, 즉 행복을 문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적당한 물질적 환경의 구비를 통해 자신의 행복은 갖추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늘날 사람들의 허위의식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소비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허위 욕망이나 환상 등 이런 시대적 문제를 인간 존재론 측면에서 그리고 역사 사회적 맥락의 차원에서 본질적인 점으로 제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시인의 상당한 역사의식, 어떤 그 현실인식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런 역사의식, 현실인식은 아까 낭독했던 우리 당대의 어떤 현실적 모습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왜곡된 태극기 사용 부대, 또 패권주의, 분단 고착과 패권주의 어떤 사드 배치,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떤 현실적인 비판적 시각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점은 우리 민족이나 또 민족의 삶이 어떻게 나아야 될까 하는 점에 대한 어떤 모색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김여학 미션에서 빠뜨려서 안 될 특이성이 하나 있죠. 야구식이다. 이번 시집에서도 내 팬이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야구로만 된 한글이시지 왼손잡이 투수가 2010년에 나오는데 이거 제법 히트친 거 아시죠? 네. 빨리 아는 척 하세요. 왼손잡이 투수가 그때 나와서 야구의 어떤 그 본질로 삶의 특성을 빗대서 말했는데 그 시중에 특히 스위트 스포츠 상당히 아주 재미있는 그 시로서 저한테 읽혔습니다. 이딱그 끝에 그 볼이 맞아가지고 명중에서 쭉 나갈 때 그 손맛 그리고 그 장쾌함 이런 것들이 삶에 있어서 한 번의 명중, 한 번의 어떤 차가운 운 같은 것으로서 비유되어서 뭔가 시원하고 명쾌한 느낌을 주는 시로서 나타나더라고요. 이번 시집에서는 본 헤드 플레이라는 야구 그 시가 있던데 본 헤드 플레이는 야구 속에서는 게임을 잘 못함으로써 게임을 망치는 그 어설픈 플레이를 말하는데 이게 이제 삶 속에서도 자신의 삶 주변의 상황을 맥락을 잘 파악 못해가지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망친 사람들 있죠? 이따 하세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계시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 재미있기도 하지만은 이 점에서 김여학팀 야구시는 내가 볼 때 하나의 중요한 또 문학사에서 시사에서 시적 발견이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첨언할 것은 이 본인의 이제 야구의 특성과 삶의 특성, 어떤 존재의 특성과를 결부시키는데 야구의 특성과 시의 특성을 견주어서 그것이 어떤 동일성이 있음을 발견하여서 야구시로서 갖는 어떤 심리성, 예술성을 좀 더 드러내야 되고 오히려 그 어떤 그 부분이 일단 나중에 신문에서도 이어지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야구시의 어떤 장르를 이분이 개척해 줬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또 마산에 그 최석균이라는 시인이 시집 한 권을 수담이라는 시로서 바둑만 가지고 쭉 시를 썼습니다. 그걸 제가 보고 야 이분은 바둑시라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시에 그 시를 제가 해설 쓰면서 그 바둑시라는 것도 했는데 참 그것하고 상 받았습니다. 농담입니다. 아무도 안 보시네요. 그 바둑으로서 한 편의 시 장르를 하이 장르를 만들었다는 점이 특이했고 재밌었습니다. 그런 시처럼 예전에 80년대 90년대 광고로서 시를 쓴 사람들이 많아서 광고시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뭐 바다시, 해양시, 뭐 농부시, 뭐 농민시 뭐 이런 뜻이 소재적 차원에서 시의 하이 장르를 언급하지만은 제대로 된 어떤 그 시가 어떤 하나의 사물이든 상황을 포착해서 자기 나름의 시 세계를 만든다면 김창 시인이 환상시부터 끝까지 이루어지지.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건축도 하나의 시의 속성하고 유사성에서 건축시, 뭐 건물시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우리가 시를 어떤 대상과 연관시켜서 자기만의 세계를 또 우주와 빗대는 우주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자기 특화랄까요? 이게 특화가 너무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기 개성을 잘 드러내는 하나의 장르로 만들어가면 좋은 어떤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시집을 받고 이와 관련된 그 감상 속에서 김여학김 시인의 이번 6번째 시집을 발간한 그 소회를 먼저 듣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남포문고에 와서 이렇게 처음 이렇게 전문학 토론을 하는데 예전에 문득 그 김기문 목사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했냐면 예전에 저희들 그 작가의 이제 삼국장 할 때도 그랬고 그 동부서적에서 원래 문학 토론했던 그 기억이 좀 생생하게 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발제하고 난 뒤에 이제 그 토론할 질문들을 이제 작가에게 던지고 하는 형식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들 문학 토론은 좀 이렇게 정식 좀 바뀌어서 오늘은 사실 저는 이게 아주 그냥 편한 마음으로 왔거든요. 편하게 왔는데 오늘 아침 좀 전에 이제 선생님 주신 이 토론 요지 이제 질문을 보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이번에 발간한 시집이 이제 6번째 시집인데 제가 30대 중반에 첫 시집을 내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이제 시집의 어떤 그런 그 형식이라든지 그런 이제 주제를 이렇게 가져왔던 것은 이제 번박한 일상에서 제가 겪고 있는 구체적인 삶, 그죠? 그 구체적인 삶 속에서 제 자신을 한번 마주보는 그러한 형식으로 이렇게 시가 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시집에는 제 뭐 유년 시절이나 학창 시절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집에서는 또 청년 시절, 그리고 또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그때 어떤 제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일상사들,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그 눈이 제 중심에서 조금씩 이제 확대되면서 이제 우리 이웃들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점점 시야가 좀 넓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 시집은 이제 역사에 대한, 그래서 역사에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좀 다루고 싶었고, 이번 시집은 뭐 특별하게 쓴 건 아니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아까 쌤이 이야기하셨지만 금곡동 아파트 연작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초읍에서 좀 살다가 2011년도에 거기 이제 저기 금곡동 이사를 갔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가 그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대단지라는 그 문화죠. 그 문화를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생각하면서 그때 느꼈던 다양한 그 일상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또 발딛고 있는 요 이제 순간이 가장 또 시의 출발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서문에 썼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좀 다양하게 한번 연작 형태로 한번 써봤던 그 시들이 3, 4부에 실려 있습니다. 어떻게 본인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번 시집은 그런 이제 의도를 이렇게 쓰실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질문 하나 던지고 답변을 그 질문 속에서 또 이야기되어서 선생님의 김여김 선생님의 시세계가 좀 더 밝혀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일상성의 문제를 제가 제기했죠. 일상성의 문제는 산업자본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이유 가장 중요한 화두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이라는 말은 농경사회에서는 일상생활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산업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오면서 일상이라는 말을 쓰고 그것이 가지는 어떤 문제적인 상황, 긍정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교환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원하지 않는 노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 또 근대사회가 그때 같이 연구되기 때문에 근대 이후 사회가 가지는 특성으로서 어떤 표준화, 획일화, 비계성, 결과 중심, 공간과 시간이 압축된다든지 교환 가치가 팽배되어서 진정한 가치, 사회과 증명이 사라지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근대 사회 모순점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봤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상성과 결부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특성이 불러오는 것으로서 가장 큰 문제를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허위의식입니다. 허위의식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때문에 근대성, 즉 일상성을 문제 삼는 시는 일반적인 시 속에서 볼 때 그것은 문명 비판적인 어떤 주지시로 나타납니다. 아까 아이러니라든지 비판적인 시각에서 그래서 지적인 시들이죠.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으로 이 시대의 문제가 뭔가 이렇게 따지고 헤아려서 그것이 문제점을 이렇게 구소한 뒤에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좀 상당히 지적인 우리가 주지시라는 모더니즘 시 쪽에 있는데 이번 금곡동 그 아파트가 이번 시집에서 내가 보기에는 좀 눈여겨볼만 하고 소문의 벽도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 시에서 그게 잘 보여져서 참 일관되고 재밌다 이렇게 생각해서 읽어갔는데 그 시편들 중에 일부 시는 사실 그 자기가 터하고 있는 그 생존의 실존적 장소성에 대해서 예정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금곡동 아파트라는 곳의 시편 속에 몇 편들 예를 들면 경계라든지 냉탕에서 정대현 시의 유자라든지 동경했지 전혀 이런 시들을 보면은 상당히 자기 그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이 서정적 시각, 긍정적으로 보는 감정 위주의 어떤 시들이 있더라 말이죠. 이런 시도 꽤 있어요. 그래서 뭐 금곡동 시편 전체는 뭐 자기가 살고 있는 전체를 뭐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또는 서정적으로, 지적으로 이렇게 다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시편들이 좀 보인다는 것은 관점의 분열 내지 혼란을 느끼
서정적으로 다루는 시가 수준이 떨어진다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그 금곡동 아파트와는 이 그 부지는 우리가 서울로 대체될 때 음마 아파트 가장 물질적인 요즘 뭐 펜스 타워 뭐 이런 식으로 가장 자본주의 어떤 물질의 가치 상징을 키우더라면은 그것에서 우리가 그 긍정이나 서정으로 다룰 법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관점이 분열된 것은 아닐까. 직접 말해서 주제 일관성에서 좀 벗어난 느낌이 든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시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질문이 너무 이렇게 길고 해서 좀 어렵던데 일단 선생님의 전제는 이제 이렇게 아파트라는 문화는 이렇게 문명 비판적이고 문명 비판적인 것은 이렇게 이제 결국 주지시와 연결되어지고 그런 이제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뭐 그러한 취지로 이 시를 연작을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제 그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라는 곳을 사는데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처음이었고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아파트 단지라 해봐야 이렇게 뭐 한 3개 동 정도 아니면 뭐 그 전에는 연립주택에 살았고 또 어렸을 때는 그냥 뭐 기와집에 살고 그래서 그런 이제 뭐 다들 공유하시겠지만은 뭐 유년 시절의 어떤 그런 그 골목길에서 어떤 그런 서사 뭐 이런 이제 유년 시절의 추억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처음으로 이렇게 뭐냐면 뭐 제가 살고 있는 정확한 위치는 금곡동이지만 그 위치가 상당히 애매한 게 뭐냐면 화명도 이렇게 편입하려는 금곡동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선생님 뭐 경계라는 시를 이야기하셨는데 경계도 보게 되면 그런 아파트적인 어떤 그런 뭐 오늘도 뭐 이렇게 책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막스 베버가 이야기하는 그 천민자본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천민이라는 게 그 천민도 불가촉 천민이라고 손을 댈 수조차 없는 되기 싫은 그런 천민자본주의의 가장 표상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바로 뭐냐면 부동산이고 또 아파트고 뭐 그런 이제 현상들이 그 신도시에 가보니까 더욱더 여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는 대천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쪽입니다. 그리고 그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과 강북이 있듯이 그게도 그러한 그 경계가 있더라고요. 경계가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이름이 그 굳이 뭐냐면 위치는 금곡동인데 이름은 화명을 이렇게 쓰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러한 어떤 그런 그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그 물질적인 천박한 요소들 있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류의 시들도 이렇게 써왔고 또 아까 선생님 언급하신 뭐 몇 가지 그런 시들은 사실 그 이제 제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아파트의 어떤 그런 이제 문명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좀 더 다층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루어내는 차원에서 이렇게 담아냈던 그런 시들이 그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쓴 건 아니고요. 금곡동 아파트라는 어떤 제가 살고 있는 그 장도성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환경 문제라든지 또는 또 아까 이야기드린 어떤 문명 비판적인 그런 요소도 있고 또 아주 일상적인 그 예를 들면 뭐 영화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분식집 이야기라든지 목욕탕 이야기 그 다음에 심지어 발 마사지 집 그런 이야기들까지 다루었거든요. 그래서 그 발 마사지 집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그 옆면에서 그 마사지사 있죠, 그죠? 그분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담아내면서 좀 이야기했던 그런 그 아파트였던 그런 그 아주 뭐냐면 콘크리트적인 그런 상막한 그런 요소에서 좀 더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서사화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담아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뭐 주제를 가지고 쓴 거는 개인적으로는 아닙니다. 그게 문제라니까요. 주제를 갖고 시켜야 되는데 저는 그 아까 전제가 일상성을 다룬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사의식, 우리 시대의 어떤 뭐랄까요, 어떤 모순되고 우리 인간을 억압하는 중요한 어떤 문제의식이 우리 시대의 키워드가 각각 다양한데 이제 선생님 시에서 그게 나와서 금곡동 아파트라는 게 참 재밌는 첫 번째 시가 아주 좋아요, 사실. 이곳은 평지에 세워져 있지만은
하지만 나는 여전히 광장으로 가고 광장 우리가 뭐 채는 광장지 푸른 광장 어떤 자유와 민주 또는 어떤 생명의 진정성 이런 것이 이루지 못하는 어떤 금곡동 아파트의 문제점을 철시서 아주 잘 지적하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심도 있다. 이 대단한 시들이 나오겠네. 좋은 시들 아까 그 지금 여기 행복 같은 것이 좋은 시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또 이제 본인 말처럼 어떤 큰 문제의식이 없었다면 그냥 자기 주변에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예정이 슬퍼해요. 예정이 슬퍼해서 뭐 주변에 뭐 동경 횟집에서 뭐 회를 먹는 이 기쁨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문제의식이라는 그 부분에서 좀 더 바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좋은 신이 되고 좀 더 발전적인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아파트라는 장소는 우리들 삶에서 근대적 삶에 있어서 이 아파트는 저 아파트가 비슷비슷해요. 삶의 어떤 그 고유성, 자기 실존적 정체성을 부여할 만한 그런 장소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획일화된 공간으로 나타나서 장소 상실의 어떤 그 부정적인 근대성의 어떤 것을 나오고 그 의식으로서 이게 또 금곡동 아파트가 물질화되고 그 획일화된 또는 이렇게 효율화된 그 부분의 어떤 역사의식이라든지 문제의식을 갖고 쭉 써뒀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이지 그 일종의 이 아파트를 둘러싼 딸과 그 아내의 이런 사랑 이야기 이런 것도 충분히 좋은 겁니다. 그 가족 이야기인지 아파트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들은 아파트라는 이름을 달지 말고 다른 시를 썼고 나는 일관된 주제로 금곡동 아파트라는 이 키워드를 하나의 화두 삼아서 좀 더 깊이 있게 천착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거 아쉬운 말이지. 선생님 처음처럼 뭐 그런 어떤 의도 없이 쓰다 보니 이게 나왔다는데 앞으로 의도를 가지고 써줬으면 좋겠어요. 터져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은 지적인 시를 쓴다면 의도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 어떤 통제, 조작을 얻어서 시를 써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바로 그 점과 관련해서 세 번째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이번 그 시집도 그렇지만 선생님 예전에 연준자리 투수 시집 보고 참 재밌다. 야구의 특성과 시적 특성의 동일성과 차이성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선생님 말해볼 수 있겠습니까? 이를 통해 본인만의 야구시라는 이 특이 장르의 개척을 생각을 했는가? 이 야구라는 것으로서 시를 쓴다면 분명히 이건 지적 조작을 통해서 써야 되거든요. 이 배트 맞는 거, 잡는 거, 부르는 거, 도는 거, 온갖 그 야구 속이라는 속성을 발견해서 그 삶의 한 부분으로 포착해내야 되고, 근데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은 시의 속성과 이렇게 연관돼서 한 부분은 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구시를 한 100편 정도 쓰면, 특이한 놈이 있네, 뭐 특이한 신이 있네, 500번 쓰면 제법 하네. 첫 편 정도 쓰면 문학사 살아남습니다. 문학사 살아남는 신이 됩니다. 그래서 뭐 꼭 야구시라는 것을 쓰라는 것은 아니고 야구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죠. 이 최소한의 김여학기 신나 남들이 안 했던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생각이 어떤지 이번 시집에도 야구시 편이 몇 개 있어요. 계속 쓰고 있는 거 가시면 또 본인이 실제 뭐 사회 야구인이라면서요. 예, 그런 거 보면 야구가 생활 속에서 또 본인이 그 기호 취임면에서 중요하게 작업하고 사무직도 봤습니다. 야구로 관계돼. 그래서 제일 잘하는 걸 시로 쓰시면 돼요. 제일 잘하는 거. 그리고 그걸로 문학사에 살아남는 되는데 일반적 생활 속에서 좀 아까 물론 이상성의 문제의식을 좀 내가 높이 상찬했다지만 사실 문제 삼는 시는 많죠. 김여학기 시보다 훨씬 깊이 있게 쓴 시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김여학기 시인만큼 야구시를 깊이 있게 쓴 사람은 없어요.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구시를 발견하는 것이 김여학기 시인에게 아주 중요한 시적 발견인데 이 부분에 대답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그 아까 그 연착시 이야기는 거기 이제 3, 4부에 이렇게 실려 있는데 첨언하면 그 원래 이제 출판사에 보냈을 때는 그 연착시가 더 많았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추렸을 때 기획에 맞춰가지고 추려서 이렇게 했던 그거예요. 3부, 4부가 그렇게 다른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구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참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저는 이제 시를 쓸 때 사실 이렇게 시를 쓰는 거지 만드는 건 아니라고
만드는 시가 아니라 쓰는 시라는 거는 결국 제가 직접 경험하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적 대상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경험하지 않고 또 제가 직접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부대끼지 않는 이상 그거를 직접 대상한다는 건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 하다 보면 결국 그 시는 조작되어지고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야구시도 제가 쓰게 된 거는 뭐냐면 제가 뭐 여기도 다 야구 좋아하시지만 제가 야구를 그냥 눈으로 완전한 그냥 관중으로 본다면 이런 시를 야구시를 쓸 어떤 전혀 없었겠죠. 근데 제가 이제 한 4인 야구 한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20년 하면서 그때 이제 야구하면서 경험했던 다양한 일상들이 있거든요. 그 다양한 일상들을 이제 야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시로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고민 끝에 나온 게 이제 야구 시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시의 특성과 야구의 특성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거는 좀 어려운 이야기고 처음 이야기될 때도 뭐냐면 야구와 시를 어떻게 접목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했고 또 실제로 야구를 같이 했던 그 4인 야구 팀원들도 보면 뭐 문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고 선배들도 있는데 그 야구와 시를 어떻게 접목해서 시를 쓸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제 같은 경우에는 그 야구를 통해서 뭐냐면은 우리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구시라는 것도 제 시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하나의 삶의 한 부분이지 이게 야구만을 가지고 쓴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야구 시집이 나오고 난 이후에 그에 대한 또 다양한 그 뒷 이야기들을 좀 담아내기 위해서 쓴 게 이제 산문집이 뒤에 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가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알베르 까미인가 그 사람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시쓰기를 그만두면 스포츠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스포츠와 시쓰기의 어떤 상관관계는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집중할 때 그 희열 그리고 어떤 초라한 삶을 낭만적으로 고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불확실성 우리 스포츠에 있어가지고 야구도 마찬가지죠.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가 시를 쓸 때 어떤 상황과 또 우리의 어떤 삶과 연결시켜 보면 상당히 동력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야구시를 한 편씩은 쓰는데 또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법 너무 야구 시인으로 남는 거는 좀 그렇다라고 이게 충고를 해주시는 분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늘 요 앉아 계신 분들도 시인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늘 이제 제가 시를 쓸 때에도 화두가 뭐냐면 이게 시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삶을 위한 시를 써야 되는지 시를 위한 삶인지 그죠? 삶을 위한 시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를 위한 삶을 산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말 역작이 나올 수 있고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독자들이 향유할 수 있는 단 한 편의 시를 쓴다면 그것만으로도 뭐 시인으로서 된 역할을 다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시를 위한 삶 자체가 잘못하면 왜곡되고 기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를 위한 삶보다는 삶을 위한 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는 하나의 방편이고 시를 통해서 보다 제 삶을 한번 다시 관계하고 제 삶을 다시 한번 또 바라보고 또 저와 또 마주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를 인식하는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야구시도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는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도 생각 중인 게 있습니다.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야구 선수도 있고 해서 그 야구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또 연작식으로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료도 좀 모으고 있는데 그 선수 이야기 들으면 누구나 다 아실 선수인데 그분의 이야기도 한번 시로 한번 형성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질문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시인과 토론자, 저는 사회자이기도 하고 토론자이기도 합니다. 토론자하고 생각이 좀 약간
일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네요. 저는 아까 누가 책했는지 몰라도 뭐 야구로 쓰는 것은 너무 협소하고 또 너무 소재적이고 신기성이 치우친 것 아니냐 비판했다는데 그 사람이야말로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고만고만 일상적 서정을 쓴 데서 무슨 특별하게 나타날까요? 독특하게 자기 근데 그 독특하게 드러나는 그것이 삶의 어떤 본질을 꿰뚫는다면 그거야말로 천하에 없는 그 정가 보도를 가지는 것이죠. 왜 그것을 조금만 협소함으로 생각합니까? 야구로 세상을 해명해 보세요. 야구 속에 얼마나 무궁무진한 것이 들어있는지 본인이 발견한다면 그거야말로 나는 정말 선생님이 진짜 금광을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겠고 일단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야구시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야구시 하니까 우리 광고시, 뭐 농민시, 해양시 이런 거에 비하면 좀 천박한 느낌이 좀 든다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고 물론 우리는 지금 또 우리 시대가 소비 자본주의 아닙니까? 소비 자본주의에 야구 같은 것이 더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겠고 또 하나 아까 회의 여지가 있는 말씀을 좀 하시던데 아까 조작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뭐 우리가 조작적이다, 인위적이다, 자기적이다 그런 말로는 우리가 나쁜 의미로 쓰기는 합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한 조작은 정밀하고 아주 치열하게 직접 통제해서 시를 쓰시란 말이었고 그것이야말로 터져나오는 시 아까 윤홍주 선생님이 터져나온 시였어요. 어떤 감정에서 선생님 내가 지적인 시를 써주기를 바란단 말이죠. 서정적인 시를 써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보니까 선시를 쭉 보니 사실 왼손잡이 투수도 그것도 지적인 시죠. 야구 특성과 삶의 특성을 따져서 발견하는 거거든요. 포착하는 것은 감정보다는 지적인 자극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적인 통제 속에서 시를 쓰는 것이 스님한테 부합하다, 알맞다 이 말이고 그 속에서 시의 세계를 찾아서 쭉 밀고 나가는 것이 시 세계를 건설하는데 좋다 이 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서 다룰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아까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이게 본인 생각이라면 어쩔 수 없고 거기에 머무르겠지만 제같이 이제 이렇게 어느 것이 그 시인에게 또는 그 어떤 시대적 맥락 속에서 가치 있는가를 따져보면 제가 하는 말이 좀 모를걸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먹어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 질문도 거짓과 관련해서 역시 이번 시기를 좀 내가 문제점이라 싶은 어떻게 보면 이번 선생님 씨는 좀 약간 비판적으로 질문을 좀 하게 되겠네요.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이 세 번째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역사적 사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아까 작품 속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읽어보면 일상성이 갖는 작품에 갖는 문제성과 심리성에 비해 상당히 아까도 사드, 유감, 또 태극기부대 일개를 아니면 또 위안부, 소녀 이런 그런 것이 읽으면 별로 내가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재미도 없고 공감대가 떨어지는 편이다. 독자들에게 시를 통해 획득해야 될 선정과 선동 이런 시들은 선동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진실성, 리얼리즘 이런 쪽 시들은 측면이 너무 모호하고 암시적으로 표현돼서 어떤 객관성이라든지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심리적 감동으로도 이끌어가기에는 역사적 사건이 너무 소재가 뻔하기 때문에 걸릴돌로 작용하여서 같이 읽어가는 사람에게 애틋한 공감을 뭐 성주가 별이 사라질 이런 식으로 했지만 애틋한 공감을 불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까닭은 제가 보기에는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시적 형상화가 너무 단편적 인식에 머무르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이 가치가 없거나 뭐 공감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리얼리즘 시에서도 공감되는 시도 많고 역사적 가치, 문학적 가치가 있는데 선생님 시가 이제 리얼리즘 성주라든지 뭐 위안부라든지 태극기 이 시들이 그 시대의 가장 문제점을 드러낸 시로 꼽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문제였을 때는 별로 아니더란 말이죠. 그래서 역사적 인식도 지속적인 분석과 탐구가 있어야만 우리가 그 가치관을 치열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치열성 없이 그냥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이나 가십 정도에서 이렇게 시를 그런 시를 쓴다는 것은 정작 자기가 중요한 어떤 부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잊어버리고 좀 치열성이 부족한 그러니까 지속적인 분석과 탐구가 되지 않은 그런 시들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쉽게 말해서 선생님
부산 작가의 예전에 사무국장도 하시고 현실에 관심이 좀 있다 해서 그런 시에 대해서 일부러 쓰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다. 아예 그런 시 쓰지 마시라고 그냥 권하고 싶어요. 이거 좀 과격한 말일지 몰라도 자신이 잘하는 시, 자신이 좀 유별난 시들에게 집중해서 시를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세 번째 마지막 질문 던져봅니다. 예, 좀 이것도 어려운 질문인데 어떻게 뭐 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 시인은 뭐 대부분 다 그렇게 공감하시겠지만 시인은 어떻게 보면 고통에 좀 감흥하는 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고통은 뭐 자기 개인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뭐 대부분의 시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고통과 그 상처의 뿌리를 끝까지 추적해서 집요하게 이렇게 시로 생성하는 시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또 그런 그 개인적인 고통의 차원을 또 넘어서서 그런 사회적 고통, 그게 또 좀 이렇게 좀 통사화되면 역사적 고통까지 우리가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고통이라는 것이 결코 이렇게 저와 무관하지 않다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게 좀 이 사회나 현실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뭐 편기적이고 어떤 그 소재주의적인 어떤 그런 발상에서 쓴 시는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고요. 그렇다 해서 이게 저는 그 시인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그 사회적인 또는 역사적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에 둔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인이라는 게. 그래서 결국 시인은 그 시를 통해서 또 그 사회에서 발언을 하고 그 고통을 체득하고 또 그 독자들과 또 공감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어떤 그런 시적인 어떤 뭐 형식이라든지 뭐 역량이 모자라서 이렇게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이런 작업들은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시적인 정체성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시인이 되고자 생각한 건 아니지만 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게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문예반 활동을 하면서 뭐 동인지도 되고 그때 이제 시라는 게 뭔가를 처음 알았다면 제가 대학을 들어가고 뭐 중간에 휴학을 하면서 이제 노동자문학회를 좀 하면서 노동문학이라든지 민중문학에 대한 그때 이제 80년대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를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한 걸 고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이제 그때의 어떤 내용들이 아마 지금까지 이제 제 시를 쓰는데 많은 어떤 지침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선생님이 지적하신 그런 시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구체적인 어떤 역사적인 행사에서 실제로 썼던 시들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빠르게 또 시를 써야 될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형식적인 부분이 결여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시라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산문과 다르게 기동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현장성과 그 기동성을 살려서 그때마다 사회적 어떤 또 역사적인 발언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당연히 그런 시를 쓰다 보니까 그 시가 또 이게 시집에 실린 것 같고요. 아마 그 부분은 선생님이 또 이렇게 지적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역사라는 게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이렇게 추상화되어서 편견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직접 또 경험하고 제 피부에 와닿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시를 역사적인 문제를 이렇게 다뤄낸 시들도 좀 있습니다. 여러 국가적인 폭력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제주 4.3이라든지 또는 제가 고향이 마산인데 그때 어렸을 때 봤던 부마 항쟁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또 이제 제 삶에 있는 일상 속에서 시로 끌어냈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선생님 어떻게 이제 바라보실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그냥 제 시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 제 시의 어떤 정체성과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 정체성이 현실적인 모순에 대한 비판이라면 아까 일상성하고 약간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하는 리얼리즘이라고 이야기되는 역사적 현실에 개입돼서 어떤 우리가
민중 탄압이든 지배 이데올로기들의 어떤 포갑이든 이런 걸 바로 언급하는 걸 우리가 리얼리즘 시라는데 리얼리즘 시에 관심이 있으면은 또 당대적 모순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우리들의 그 민주의 삶을 왜곡하거나 억압하는 것들이 언급이 돼야 되죠. 그게 이번 시집에 한 70~80%를 이룬다면 선생님 적재성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대는 몇 개 안 돼요. 이번 시대도 이런 시대를 뭐 사드, 그 다음에 그 위안부, 어떤 태극기 부대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긴 있던데 그것들 우리 사회 현실에 대한 어떤 개입하는 그런 의식을 가진 리얼리즘 유의 어떤 시들은 이번 시집에서 비율을 보자면은 한 10%도 안 돼요. 전체에서 한 5%, 6% 정도 시가 한 서너 편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건 정말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여느 시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사실 나는 이런 시들을 이번 시집에서는 이런 시들을 빼는 게 더 좋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저는. 그러니까 이게 쓰면 본인의 정체성이 아니고 시집 또는 시와 관련해서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내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인데 삶을 위한 시를 써야 되느냐라고 아까 본인이 이야기했죠. 저는 시를 위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인들한테. 시에 올인하십시오. 시에 매진해서 시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해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시를 위해서 상처를 가져야 됩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시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몸에 자해해서 상처를 내야만이 좋은 시가 나옵니다. 이게 너무 과격한 말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인이 되려면은 적절하게 현실에 타협하는 그런 시를 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시인들은 좀 독하고 모지고 실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자기 내부에 독약을 먹고 방방 뛰는 사람이 시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시인은 그냥 적절하게 허세만 과시만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선생님 시에서는 아까 본인 스스로 말하니 이 시집엔 두루 동시에 여러 개가 섞여 있어요. 그 부분이 사실 저는 마음에 안 들고요. 오히려 이번 시즌 가장 핵심적인 방향은 아까 금곡동 아파트로 비롯한 오늘날 소비사 사본주의 사회의 어떤 허위성, 일상성 이런 것에 문제삼고 깊이 있게 천착해서 공부를 다 하셔가지고 좀 더 그 깊이 있게 나가든지 그걸 깊이 있게 나가든지 저는 사실 그것보다는 그것도 다 잘하는 시인들 많아요. 좋은 시인들 많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요구하는 거는 야구시를 정말 야구의 본질로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를 포착해낸다면 이거야말로 대단한 시인입니다. 이거야말로 대단한 시인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게 더 낫지. 비슷하게 또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하라고 경쟁을 합니까? 사실 근데 이번 시집이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해서 지리떨리가 그렇지 않아요. 이번 시집은 그 세종도 좀 우수도서 선선대에서 상당히 질적인 그 수준을 검증받은 시거든요. 그래서 시가 나쁘다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김여학kim 씨의 어떤 방향성은 그 비평가로서는 그런 쪽으로 제시해주고 싶다 이 말이죠. 한번 김정희 씨의 낭송을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스승님. 티눈 뽑기 김여학kim. 언제부턴가 손가락 마디 사이로 깊은 슬픔이 오미로 자리했다. 차츰차츰 시큰거리다 결국 또아리를 들었다. 살아낸 지문의 지형이 뭉툭 교환되고 꺼끌거리는 만사름에 옆사람과의 화해도 시도치 못했다. 황급히 몰량으로 지유를 기도했지만 돌덩이 같은 차가움만이 대적되어 갈 뿐. 그리고 그때 알았다. 슬픔은 더 큰 아픔으로 퍼내어야 하는 것을. 이빨은 얼마나 견고해야 하는지를. 한 방울 눈물 내리지 않는 폐인 구덩이 사이로 더 깊은 전생이 차오르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예, 참 놀라운 표현이 있네요. 슬픔은 더 큰 아픔으로 퍼내야 한다. 이런 삶의 일상생활에서 큰 깨달음 같이 느껴지고 많은 부분 공감이 됩니다.
그 아픔 자체를 계속 두면 안 되니까 한번 타는 큰 아픔으로 우리 흔히 시련의 아픔은 또 다른 사람으로 치유하듯이 작은 아픔은 큰 아픔으로 말이 잘못됐나요? 큰 아픔을 작은 아픔으로 백신으로 견뎌내듯이 그런 지혜랄까 이런 것이 여기서 보여서 참 좋은 시 같습니다. 좋은 서정시 같습니다. 좋은 서정시 같은데 저는 이번 시집에 이런 시들이 많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역설이죠. 이번 토론에서 제가 좀 요아킴 시인한테 말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서정은 깊이 있고 아름답고 좋으나 김요아킴 시인이 그 문학사에서 이름을 남길 만한 것은 과연 이런 시를 쓰는 게 나을까? 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적인 통제, 그게 좀 정교하고 우리가 잘 짜여진 시 있잖아요. 정교하고 잘 짜여진 것이 생명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도 정교하고 아주 잘 짜여진 생명체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시를 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고, 자 그럼 여기 객석에 계신 분들 중에서 김요아킴 시인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기문 선생님 오셨는데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톡톡 때 제가 사회 진행을 맡았을 때 그때 평론가들이 했던 이야기들하고 오늘 김용우 선생님 말씀하신 것들이 좀 겹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리얼리즘 계통에 해당하는 그런 시편들이 가지고 있는 울림보다 다른 개인적인 서정이나 혹은 주기적인 시들이 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공통점이 저번에 했던 것과 오늘 들었을 때 같이 상기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김요아킴 선생님께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또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보여지는 것을 낙차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좀 심사하셨으면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은 없습니다. 지금에 혹시 답변하고 싶으신 답변 사실 이건 도움 많이 받고 근데 한 번 더 답변할 수 있는 말들을 여기 이제 정말 구체적이고 자발적인 질문이에요. 성함이 우리 자기 소개를 좀 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종생이랑 4~5년 전에 같이 근무했었고요. 2년 정도 근무했었고 뵌지가 5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쪽에서. 그래서 어쨌든 김대웅 선생님하고 페이스북으로만 이렇게 좀 인사하다가 드디어 오늘 대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오시는 분들 작가회의라는 모임을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글을 쓰는 전문가가 아니고요. 그냥 김종선 같은 고급 교사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이제 일단 이 시집을 사실 부끄러운데 진작에 사서 있는 오늘 남궁고 와서 샀는데 좀 전에 달렸습니다. 달고 아까 이제 김용구 교수님 말씀하신 평들고요. 일단 일반 독자로서 드릴 말씀은 일단 시가 쉽게 잘 읽혔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제 김재훈 선생님과 술도 많이 먹었습니다. 같이 마음에서 연습 때 만나서도 밤새 독서 먹고 했던 이야기가 이 시집 한 번에 거의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재훈 선생님이랑 거의 5년 동안 뵙지 못했는데 그 공동을 기사해서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가 이 시간에 다 담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큰 감명으로 큰 감동받았고요. 앞으로 김재훈 선생 만나면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거리가 생겼다. 야구 이야기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시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보다 선생님께서 저기 김요아킴 씨는 훨씬 애들이 더 많으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칭찬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의례적인 말이고 비판하는 사람한테 원래 예정이 사실은 김요아킴 씨가 아까 이야기한 것들을 조금만 걸러내면 대단한 시집이 또 대단한 시인이 우리 부산에서 보여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토론에 김요아킴 씨의 집을 다시 좀 정리하자면은 하여튼 좀
소비 자본주의 시대의 우리의 어떤 중요한 어떤 허위의식, 어떤 허위 욕망, 또 그런 일상성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천착하고 있다는 점이 참 좋았고요. 그 다음에 또 나름의 어떤 저는 꼭 말하고 싶은 게 그 야구를 통해서 우리 삶을 성찰하고 그것을 하나의 시의 장르로 승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한 시로서 상당히 주목된다. 이 정도에서 김여하튼 씨의 특성과 내용을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선생님 저한테도 발음이나 서윤 씨가 아까 그 해주셔야 돼요. 그 정도는 해주시고 애정이 너무 없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서윤 씨는 꼭 비판적으로 보자면은 그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사실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문제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 세계에 대한 어떤 자신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은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터져 나온다는 점이 참 아름답고 절절하고 그렇지만 오늘날 이 산업사회 혹은 우리 시대 역사의식 이런 게 사실 선시는 안 보여요. 근데 어설프게 갖는 것보다는 안 가진 게 낫습니다. 하나의 면에서 선씨는 그래서 나는 좋아요. 선씨는 생명과 또 그 생태 그리고 어떤 그 슬픔, 그 한, 처연함 이런 것으로 시집이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죠. 그 자체가 완결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걸 섞어가지고 시집 망칠 일은 없고요. 다른 시 쓰지 마세요. 그냥 계속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대로 가시길 바라고 선생님. 그리고 김여하튼 씨는 그대로 하되 아까 불필요한 부분은 이제 가지치기를 하듯이 굳이 쓸 필요 없다. 본인은 아까 정체성이라지만 내가 보기에는 선생님 정체성 아닙니다. 그 역사적으로 사드 이야기하기고 절대 아니고요. 선생님 정체성은 뭘 자꾸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럼 서정원 시인의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시집 해설을 보통 평론가들이 거의 한다고 아성학 씨는 하는 것 같은데 시대 받았을 때 하고 평론가를 받았을 때 보는 사람들이 자기 느낌이 있는지 해설이요? 지금까지 평론가들한테 받았을 때 해설하고 시인이 썼을 때 느낌 본인이 생각하는 그 6건 중에 이제 그 시인이 3분을 썼고 3분이 평론가를 썼는데 이제 일단은 뭐 딱 읽어보면 평론가 분들이 쓴 거는 좀 말이 어렵습니다. 이게 또 좀 비문도 많고 이게 이제 근데 이제 그 약간은 뭐냐면 이제 모르겠는데 평론가 분들은 이게 이제 평을 하시는 거니까 이제 시 어떤 그 시 전체를 보고 이걸 분류를 나누고 재단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브레이크를 자꾸 넣으시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그 프레임에 맞춰서 시가 들어가는 형국이고 이제 시인분들이 쓴 거는 그냥 그 시 그 흐름에 맞추어서 이렇게 이제 쓰는데 일관된 논지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데 그게 이제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논리 정연한 거는 평론가분들이 쓴 글들이 논리 정연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감정적으로 또 다가가는 시인분들이 쓴 게 좀 더 이제 동요식으로서도 이렇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질문 안 하시니까 시집을 안 보셨는가 보다. 아니 제가 보기엔 윤호 선생님 천진난만합니다. 그 시도 천진난만하고 너무 그런 부분이 보여줬습니다. 오늘 윤호 선생님 이렇게 직접 몇 년을 보면서 대화를 하는 게 처음인데 늘 우리 의례적이고 격식 있게만 대화하다가 이런 순진하고 좀 어린애다운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김종생 이렇게
자신의 그 어떤 시간을 확고하게 말씀하시면서 좀 약간 삐끼란 말하는 부분도 이렇게 보기 좋고요. 같이 술 한잔하면서 한번 더 심도 있게 한번 응원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우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